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부 지원 사업 공고문, 오늘은 이걸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수정 공고문인데요. 언뜻 보면 이게 막 머리 아픈 행정 문서 같지만 잘 뜯어보면 우리 가게 고정비를 50만 원이나 아껴줄 수 있는 뭐랄까 보물지도 같은 자료입니다. 맞아요. 이런 공고문일수록 숨은 규칙이나 함정이 많아서 대충 읽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공고문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는 왜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지 그 속내까지 한번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서 그 배경까지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담 경감 크레딧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게 현금 5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 일단 좀 특이하네요. 네, 그게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고 또 정책적인 의도가 담긴 부분이에요.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포인트, 그러니까 크레딧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소상공인 한 분당 50만 원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해줘서 이걸로 공과금이나 사대보험료 같은 고정비를 결제할 때 쓰게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고정비 부담을 더는 데만 사용하세요라고 용도를 딱 짚어준 셈이네요. 그냥 현금을 주면 뭐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다른 급한 빚 갚는 데 쓸 수도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정책 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걸 막고 전기요금이나 보험료처럼 소상공인분들이 매달 가장 압박을 느끼는 특정 지점을 딱 겨냥한 핀셋 지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이 행정적으로도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이번 공고가 수정 공고라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 뭐가 바뀐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아마 초기 신청률이 예상보다 좀 저조했거나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이는데요. 신청 마감일이 원래보다 훨씬 넉넉하게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18시까지로 연장됐고요. 지급된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2026년 1월 31일 토요일까지로 미뤄졌습니다. 기간 연장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바쁘게 가게 운영하다 보면 이런 지원 사업 신청 기간 놓치기 일쑤거든요. 자, 그럼 그 50만 원 크레딧으로 정확히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그 사용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공과금이란 4대 보험료 정도였는데 소상공인분들 요구가 반영되면서 범위가 넓어졌어요. 우선 전기, 가스, 수도 요금 같은 기본적인 공과금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직원을 둔 사장님의 경우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사장님 본인 부담분까지 이 크레딧으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 그거 아주 실용적인데요. 보통 이런 지원은 사업주 부담분만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건 따로 내야 했는데 둘 다 된다니 체감 효과가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8월 11일부터 추가된 항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입니다. 가게 유선전화나 사장님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은 물론이고요. 업무용 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도 전기, 수소, 휘발유, 경유 가리지 않고 전부 이 크레딧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적인 확대네요. 특히 배달 위주 매장이나 외부 영업이 잦은 업종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이렇게 사용처가 넓어지니 더 많은 분들이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과연 내가 이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까? 이 요건들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더라고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는 매출 기준, 둘째는 영업 상태, 그리고 셋째는 개업일 기준이에요. 하나씩 짚어보면 먼저 2024년이나 2025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매출이 아예 없는 영원은 안 되고요. 잠깐만요. 24년 또는 25년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둘 중 하나만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24년에는 4억 원이라 안 됐는데 올해 경기가 안 좋아서 25년 매출은 한 2억 원으로 예상된다. 이러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둘 중 한 해라도 3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깝게 놓쳤더라도 올해 매출을 기준으로 다시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요건은 간단합니다.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공고문을 보면서 정말로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바로 매출액 산정 방식이었어요. 이건 모르면 무조건 손해보겠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창업하신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맞아요. 이 부분에서 문의도 가장 많고 실제로 억울하게 탈락하는 분들도 생깁니다. 공고문에 나온 예시를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만약 청취자분께서 2024년 11월 5일에 개업해서 그해 12월 31일까지 딱 2달 안 되게 장사를 해서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걸 연매출로 어떻게 환산해야 할까요? 보통은 그냥 일할 계산을 하려고 하댔죠. 1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57일이니까 5천만 원 나누기 57일 곱하기 365일 이렇게 계산기에 두드려보면 약 3억 2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3억 원 기준을 넘어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기 쉽겠네요. 바로 그게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사업기간을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그냥 1개월로 칩니다. 즉 11월 5일에 개업했어도 11월 한 달 전체를 영업한 걸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11월과 12월 총 2개월치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 단위로 끊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올바른 계산은 5천만 원 나누기 2개월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하면 정확히 3억 원이 나옵니다. 아슬아슬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이 계산법 하나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50만 원이 오고 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건 정말 꿀팁이네요. 그런데 업종 제한은 없나요? 어떤 사업을 하든 매출 기준만 맞으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이번 지원에서도 똑같이 제외돼요. 공고문 부침이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흥주점, 사행성 도박 관련 업종, 담배 중개업 같은 것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보통은 지원에서 잘 제외되는 업종인데 이번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업인데요. 보통 부동산 임대업은 정책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공유 오피스나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졌습니다. 요즘 많이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들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수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사업체 하나를 골라서 신청해야 하고요. 만약 한 사업체를 여러 명의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다면 주된 대표자 한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격 요건을 다 확인했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나도 대상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신청하고 크레딧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절차가 복잡하면 또 포기하게 되잖아요. 다행히 신청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어요. 부담경감크레딧.kr이라는 전용 홈페이지나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요. 대부분 국세청이 신고된 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서류를 떼서 제출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건 예외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국세청 정보만으로는 매출액 확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2025년에 막개업해서 아직 부가세 신고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그리고 법인 형태의 면세 사업자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번거롭지만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신용카드 매출 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그리고 본인 사업의 주업종 코드가 나와 있는 자료, 이렇게 4가지를 발급받아서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청이 완료되면 50만 원 크레딧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카드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요.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9개 카드사, 그러니까 국민, 농협,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택한 그 카드사에 제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50만 원 크레딧이 포인트처럼 딱 들어오는 방식이에요. 러비자 제가 공고문을 보면서 빨간 펜으로 별표를 5개 쳐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카드는 어떤 이유로도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점,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중요하죠. 제가 아는 한 식당 사장님이 비슷한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때 잘 안 쓰는 카드를 무심코 지정했다가 나중에 그걸로 결제하는 걸 깜빡해서 지원금을 날릴 뻔했거든요. 이번 크레딧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전기요금이나 통신비 같은 고정비 결제가 자동으로 이체되는 주력 카드를 선택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정말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럼 그렇게 카드를 지정하고 나면 사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 보험료, 통신비
연료비 같은 지정된 사용처에서 평소처럼 그냥 그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카드사가 알아서 50만 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을 먼저 차감해요. 예를 들어서 크레딧이 50만 원 남은 상태에서 전기요금이 10만 원 나왔다면 카드로 10만 원을 긁는 순간 크레딧에서 10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제 통장에서는 돈이 안 나가는 거죠. 남은 크레딧은 40만 원이 되고요. 만약 결제 금액이 남은 크레딧보다 크면요. 가스요금이 한 60만 원 나왔는데 크레딧이 50만 원 남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크레딧 50만 원이 전액 사용되고 나머지 차액 10만 원만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가거나 다음 달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아주 스마트하게 작동하죠. 편리하네요. 그런데 카드 관련해서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던데요. 화물차 운전자분들이 많이 쓰시는 육아보조금 카드는 안 된다고요? 네, 그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보조금 카드는 별도의 보조금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어서 이 크레딧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연료비로 사용하시더라도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셔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용 기한입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다 쓰리 못한 잔액은 어떻게 될까요? 설마 사라지나요? 네, 미련 없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50만 원을 다 못 쓰고 10만 원이 남았다면 그 10만 원은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한 내에 알뜰하게 다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청취자분들이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할 최종 체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함정은 중복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선의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부정수급자로 몰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이번에 받은 50만 원 크레딧으로 고용보험료를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마침 다른 기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거기도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건 동일한 항목에 대해 이중으로 지원을 받은 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반드시 적발되고요.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최악의 경우엔 가산금까지 물 수 있고요. 따라서 이 크레딧으로 혜택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유사한 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겠다 싶은 것도 있었어요. 온라인 신청 화면에 개업 연월일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무심코 사업자 등록증 맨 아래에 있는 발급일자를 적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특히 사업자 등록증을 최근에 재발급받은 분들은 더 헷갈리기 쉽고요. 내 사업을 시작한 날짜인 개업일과 이 서류를 발급받은 발급일은 전혀 다른 날짜니까 이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탈락 사유가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무조건 물어보는 게 상책입니다. 이 사업만을 위한 전용 콜센터 1533-0600이 운영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는 24시간 답변해주는 챗봇도 있어요. 괜히 인터넷 카페에 물어보거나 주변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듣는 것보다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오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 공고문을 정말 속속들이 파헤쳐봤습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임대료의 일부가, 누군가에게는 숨통을 틔워주는 연료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늘 우리가 이 정책의 방법론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왜 현금이 아닌 크레딧인지, 왜 사용처를 제한하는지. 내 정책의 설계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이런 크레딧이나 바우처 방식의 지원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의 투명성이나 정책 목표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런 방식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공평하고 효과적일까요? 혹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거나 복잡한 행정 절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장벽, 그러니까 디지털 문턱을 만드는 건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지원의 손길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오히려 더 닿기 어려워지는 역설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책의 효율성과 포용성 사이의 균형, 앞으로 정부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